당신은 몇 년째 일하고 있습니까? 10년입니까? 아니면 20년입니까?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밀어넣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한 푼 한 푼 원화를 아껴 모으지만 집값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평생을 일해서 과연 한국에서 집 한 채라도 살 수 있을까?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미래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점점 사치스러운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게임의 룰이 당신의 월급보다 더 빠르게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감정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숫자로, 현실로, 정면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매우 두려운 질문 하나에 답해보겠습니다. 한국인은 평생을 일해도 정말 집을 살 수 없는 것일까요? 다음 내용을 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현실적으로 한국의 집값은 얼마나 멀어졌는가? 잠시 감정을 내려놓고 불평도 누군가를 탓하지도 말고 오직 숫자만 봅시다. 서울에서 고급 아파트도 아니고 강남 한복판도 아니며 그저 살 수만 있는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이미 평범한 직장인 수십 년치 소득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집값은 천천히 오르지 않았습니다. 급격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 게임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신의 월급은 어떻게 오르나요? 운이 좋다면 매년 몇 퍼센트 정도입니다. 하지만 집값은 어떻습니까? 몇 년 사이에 노동자 한 사람이 평생 모을 돈만큼 올라버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더 아껴 쓰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걷는 사람이 고속열차를 쫓아가는 경주입니다. 이전 세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 오래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모든 것을 다해도 결과는 여전히 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서울에서 못 사면 경기나 인천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주변 지역까지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을지 몰라도 재정적인 부담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집값이 계속해서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고 주택대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10년 넘게 저축해도 계약금조차 모으기 힘들다면 그때는 더 이상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평범한 한국인은 아직도 집을 가질 기회가 남아있는가? 집을 사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계산 별표. 이제 감정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계산 하나를 해봅시다.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한국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가난하지는 않지만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연소득 4천만 5천만 원 세금, 생활비, 월세를 제외하면 연간 저축 가능액 1,000만 1,500만 원. 이 수치는 사실상 대부분의 청년층에게도 상당히 낙관적인 가정입니다. 우리는 실업, 질병, 사고 같은 변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비교적 안정적인 삶입니다.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보통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펜트하우스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고 그저 살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서울 8억 12억 원, 수도권 위성지역 6억 8억 원, 그리고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가격조차 이미 적당하다고 불리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별표 대출 없이 산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별표 만약 당신이 매년 1,50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할 수 있다면 1억 원 약 7년, 3억 원 20년, 6억 원 40년 즉 젊을 때부터 저축을 시작해 은퇴를 앞둘 때쯤에야 집값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값은 그대로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별표 그렇다면 은행 대출은 출구일까요? 아니면 목을 조르는 올가미일까요? 별표 좋습니다. 그럼 대출을 받아봅시다. 최소 자기자본 비율 30에서 40% 즉 8억 원짜리 아파트 현금 2억 5천 3억 원 필요. 이것만 해도 모든 조건이 완벽하다는 가정하에 15에서 20년의 저축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집니다. 금리 대출한도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집을 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갚기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1년에 1,000만에서 1,500만 원을 저축하는 동안 당신이 노리고 있던 아파트의 가격은 1년 만에 5천만 1억 원씩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축은 하고 있지만 목표는 더 멀어집니다. 이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이길 수 없는 계산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 시점부터 다른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집은 안 산다. 평생 전세 월세도 괜찮다. 집이 없으면 결혼도 필요 없다. 아이도 낳지 않는다.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미 계산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생을 일해도 겨우 집을 대출로 살 자격만 얻을 수 있다면 문제는 개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설계되어 있는가라는 더 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게임은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당신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듣기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집을 사기 어려운 이유는 당신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반드시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 이유는 사회와 시장의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MZ세대라면 당신은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규칙으로 설계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주거 문제는 부동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일자리, 서울. 좋은 학교, 서울. 승진 기회, 서울. 인맥과 네트워크, 서울. 서울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 지점에 몰리면 그곳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저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나라에서 반복되는 전형적인 도시 논리입니다. 일자리와 서비스가 집중된 곳으로 사람이 몰리고 그 결과 집값이 오릅니다. 중심지 밖의 인프라와 일자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인구 분산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집을 더 많이 지으면 되잖아.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곧 토지는 희소하고 도시계획에 제약이 있으며 기존 주민의 반대가 있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공급은 천천히 늘고 수요는 빠르게 늘면 가격은 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려 해도 대규모 프로젝트는 완공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재개발은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과 심리의 변동성을 만들어냅니다. 이전 세대에게는 상대적으로 좋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금리는 낮았고 대출은 쉬웠으며 집값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MZ세대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런 조건에서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높은 집값과 더 엄격해진 대출 규제,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금리, 당신은 두 개의 벽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대출을 안 받으면 부족하고 대출을 받으면 숨이 막힙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자산 가격이 오르기 쉽습니다. 돈이 싸지면 구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구매력은 떨어지지만 집값이 즉시 같은 속도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차와 판매자의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불확실성. 올해는 대출을 조이고 내년에는 풀었다가
다시 조입니다. 세금이 바뀌고 지원 정책도 바뀝니다. 시장도 즉각 반응합니다. 매수자는 혼란에 빠지고 매도자는 기대를 키우며 투자자는 틈을 찾습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전문가 팀도 없고 투자자처럼 짜여진 금융 전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집을 사지 말고 그냥 임대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임대시장, 특히 큰 보증금을 요구하는 구조 역시 자본의 게임입니다. 보증금을 모아야 하고 그 보증금은 시장에 맞춰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집을 사지 않았을 뿐 여전히 집값의 논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집은 사는 곳입니까? 아니면 자산입니까? 이 지점이 가장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이전 세대는 말합니다. 집은 자산이다. 안 사면 진다. MZ세대는 말합니다. 집은 먼저 사는 곧이어야 한다. 왜 인생 전체를 빚 하나에 걸어야 하지? 양쪽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맹점도 있습니다. 집을 단순히 거주 공간으로만 보면 장기적인 자산 축적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집을 오직 자산으로만 보면 삶의 질, 건강, 선택의 자유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장기적 축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금리, 경기 사이클, 개인 리스크, 실직, 질병은 항상 존재합니다. 결국 매수와 임대의 선택은 소득의 안정성, 거주기간, 개인의 위험 감내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MZ세대가 더 큰 위험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MZ세대라면 당신은 단지 집 한 채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금리 리스크를 사고, 소득 리스크를 사고, 정책 리스크를 사고, 시장 전체의 기대를 함께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MZ세대는 집값이 싸지길 요구하지 않습니다. MZ세대가 원하는 것은 훨씬 더 기본적인 것, 바로 실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잠깐, 모든 것이 이렇게 불리하다면 왜 여전히 집을 살 수 있는 젊은 사람들도 존재할까요? 그 답은 세 가지에 있습니다. 가족, 레버리지, 그리고 전략.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여전히 집을 살 수 있는 걸까? 만약 집을 사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했다면 주택시장은 이미 오래전에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전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사는가입니다. 첫 번째 경로, 높고 안정적인 소득, 극히 제한된 소수 별표, 일부 소수는 자신의 소득만으로 집을 삽니다. 이들은 보통 다음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권 소득자, IT, 금융, 의료, 고위관리직 등의 안정적인 고용계약, 규정상 가능한 최대 한도의 대출 능력. 하지만 이들은 결코 다수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들조차도 장기 대출을 감수하고 금리 변동 리스크를 떠안으며 소비와 직업적 유연성을 희생합니다. 다시 말해, 살 수는 있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경로, 가족의 재정적 지원, 결정적인 변수 별표, 이제는 솔직하게 말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집을 살 수 있는지 여부에서 가족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대표적인 지원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 지원 무이자 또는 저금리 가족대출 조기 상속.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 간 기회의 격차, 지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압박과 불공정함의 감각. 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가족 자금은 개인 소득이 따라오지 못해도 수요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경로, 입지, 면적, 혹은 시간을 포기하는 선택 별표, 일부는 기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집을 삽니다.
대표적인 타협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심에서 더 먼 지역, 더 작은 평형, 노후주택, 재개발 기대, 더 긴 출퇴근 시간. 이 전략은 다음 조건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장기 거주 계획이 있고 직업이 비교적 안정적일 경우,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직업 이동의 유연성 감소, 교통 인프라에 대한 높은 의존도, 네 번째 경로, 내 집 마련이 아닌 재무 전략으로서의 구매 별표. 일부는 집을 감정의 대상이 아닌 순수한 재무 결정으로 접근합니다. 이들은 다음을 감수합니다. 철저한 현금 흐름 계산, 부동산 사이클, 리스크 수용, 과도한 감정 이입 배제. 하지만 이 접근법은 금융 지식이 필요하고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절대적인 안정성을 우선하는 경우, 모든 사람이 첫 집을 금융 베팅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큰 위험을 남기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별표. 예를 들면 상환 능력의 한계까지 대출. 집값은 항상 오른다는 가정의 비상 자금의 완전한 소진, 금리와 정책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안전 마진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집은 샀지만 그 대가로 잃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적 안전, 정신적 건강, 이것은 지속 가능한 성공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샀는가? 가 아니라 내 소득은 얼마나 안정적인가?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가? 나는 이곳에 얼마나 오래 살 계획인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집을 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결승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평생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을까? 별표. 답은 이렇습니다.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이 시대의 구조를 반영할 뿐입니다. 이 영상은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은 평생을 일해도 집을 살 수 있을까? 수많은 숫자와 분석,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지나오면서 아마 당신은 한 가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집을 소유하는 것은 성공의 기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집을 사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을 샀다고 해서 안정적이거나 행복한 삶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기준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집을 사느냐, 사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는가? 조건이 맞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선택, 부끄러움 없이 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사회적 압박 없이 결정을 미룰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사회란 젊은 세대에게 단지 거주 공간을 위해 인생 전체를 걸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MZ세대이고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심지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고 자기 관리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소득보다 집값이 더 빠르게 오르는 시대를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냉정한 선택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거는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더 열심히 해라라고만 말하고 구조와 정책, 기회의 배분을 보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 질문은 앞으로도 수년 동안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삶은 반드시 집을 소유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젊은 세대가 출발선에서부터 패배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댓글로 당신의 시선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이런 솔직한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